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영자예요. 올해 72, 남편은 군인이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작년에 심장 쪽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외동아들 강민우 덕분이었어요. 올해 44, 대기업 본사에 다니는 아주 성실한 아들이죠. 민우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했지만 속은 참 따뜻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내가 잘 돼서 꼭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네요. 그런 민우가 몇 년 전 데려온 며느리 김세희 39. 성격은 좀 강단 있고 똑 부러졌지만 겉으로는 잘 웃고 저한테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민우를 만나 결혼했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3층짜리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니 허전한 마음도 조금은 채워졌고요. 세희는 아침마다 차려주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눈치를 조금 주긴 했지만 그 정도는 시어머니로서 참을 수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엔 봄 기운이 퍼져 있었고 민우는 출근 준비로 바빴죠. 엄마, 저녁은 회사에서 회식이라 먹고 올게요. 민우가 말했어요. 그래, 운전 조심하고 다녀. 제가 말했죠. 세희는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나갔어요. 요즘엔 병원보다는 외부 모임이 더 많아진 것 같았죠. 거실엔 민우가 결혼 때 샀던 고급 TV와 소파, 벽난로가 있었고 그 위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웃고 있는 우리 셋의 모습,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늦은 오후쯤이었어요. 저는 마당에 있는 화단에 물을 주다가 며느리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민우가 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래요. 세희가 울먹이며 말했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땅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내려앉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 앞, 하얀 형광등 아래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두 다리가 떨려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살려내요. 우리 아들. 내 아들. 제가 흐느꼈죠. 그날 밤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희가 오열하며 시체를 끌어안고 울었고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마치 저도 같이 죽어버린 느낌이었죠. 장례식장은 며느리 쪽 친척들과 민우 직장 동료들로 북적였지만 제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민우야, 엄마 없이 거기서 잘 지낼 수 있겠니? 며느리는 처음엔 참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어요. 며칠 후 그녀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민우 유원장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세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원장? 제가 되물었죠. 민우가 사망 전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처리할게요. 세희가 냉정하게 말했죠.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슬픔은 사라지고 뭔가를 쥐고 있다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후부터 서류를 이리저리 가져오고 금융 관련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전화를 자주 했어요. 저는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지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죠. 며느리가 어느 날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집 문제나 생활비 같은 건 제 쪽에서 다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제자리를 조금씩 없애려는 신호였죠. 민우가 살아있을 땐 감히 하지 못하던 말투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종이 한 장. 그건 민우의 유언장이래요. 민우가 제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했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완벽한 유언장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민우는 그럴 아들이 아니었어요. 생전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엄마, 집도 통장도 다 엄마 앞으로 해놨어요. 세희도 동의했어요. 민우가 말했었죠. 그 말이 거짓일 리 없는데 유언장은 달랐어요. 며느리 앞으로 모든 재산이 넘어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는 뭔가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그걸 증명할 수는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저를 내쫓으려는 며느리 하나뿐이었죠. 어머니, 곧 집 정리할 테니 방도 비워두세요.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고 심장이 뚝뚝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죠. 이 여자가 날 죽이려는 거구나. 며느리가 민우의 유언장을 들이민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차가워졌어요. 예전엔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생일이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챙겨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눈빛에서 정영자라는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죠. 그녀는 저를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거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사람 미치겠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말 좀 했다고 거기요라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죠. 세희야, 나한테 왜 그러니? 제가 언제 뭐 했다고 그래요? 민감하시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거실 소파엔 그녀가 친구들과 마신 와인 병이 굴러다녔고 탁자엔 배달 음식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치웠겠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마치 새 들어 사는 것처럼 눈치만 보며 다녔죠. 며칠 뒤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 부엌에 들어가 국을 끓이려 했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심지어 제 반찬통은 밖으로 꺼내져 있었고요. 세희야, 장은 안 봤니? 반찬이 하나도 없네. 내가 물었죠. 아, 어머니 드실 음식은 따로 안 사놨어요. 저는 요즘 간헐적 단식해서 안 먹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러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더군요. 그 순간 제 뱃속이 비어있는 것보다 더 서러웠어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며느리가 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였고 둘은 큰 소리로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여기요, 소파 말고 방에서 TV 보시면 안 돼요? 친구 왔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죠. 여기 내 집이잖니.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그 말 하세요? 민우가 남긴 집이라서 잠시 계시는 거잖아요. 정리될 때까지만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녀의 친구는 민망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개의치 않았어요.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안에서 숨죽여 울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민우야, 엄마가 이렇게 살아야 하니. 며칠 후엔 그녀가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그날은 주방 싱크대에서 물이 새서 제가 수건을 덧댔는데 그녀가 뒤늦게 들어와 말했죠. 아, 이것도 고장이네. 어머니가 손 떼니까 뭐든 엉망이 되죠. 며느리가 짜증을 냈어요. 세희야, 나는 너랑 가족이잖니. 왜 자꾸 남처럼 대해?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죠. 가족이요? 민우가 없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그냥 남이에요. 제 남편 어머니였던 분일 뿐이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였던 분이라니. 제가 지금 살아서 그녀 눈앞에 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을 받다니요.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을 준비를 했어요. 관리비 고지서를 일부러 제 이름 앞으로 바꾸고 진명의 이전 서류를 급하게 진행하려 했죠. 저는 감이 왔어요. 그 유언장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아들의 사망 보험금도 예금 계좌도 전부 그녀 손에 들어갔고 집 명의까지 넘겨지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노인이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의 사무실 후배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의 이름은 윤재석, 43. 민우와 가까운 사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어머니, 저 윤재석이라고 합니다. 민우 선배와 많이 친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일부러 찾아줘서. 제가 인사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선배가 저한테도 유언장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남긴다고요. 재석 씨가 말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그 유언장은 세희 앞으로 돼 있었어요. 제가 놀라며 말했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민우가 생전에 보내준 이메일 사본이었어요. 그 안엔 분명히 모든 재산은 어머니 정영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저는 조용히 그 증거를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세희야, 이제부터는 나도 너한테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꼭 기억하게 해줄게. 며느리 세희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부엌도 거실도 심지어 제 방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며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거실에서 그녀가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세희야, 민우 유언장 너가 조작했니?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절 쳐다봤어요. 눈빛이 아주 차가웠어요. 왜요, 어머니? 증거라도 있으세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올라가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죠. 민우가 생전에 나한테 모든 재산을 넘긴다고 했어. 너도 그때 분명히 옆에서 들었잖아. 제가 말했어요. 기억 안 나네요. 사람이 죽고 나면 다들 유언 얘기 하나씩 하더라고요. 근데요, 어머니. 말은 말이고 증거가 있어야죠. 며느리가 대놓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여자 유언장을 조작한 게 분명했어요. 며칠 뒤 그녀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 민우도 없고 우울하실 텐데 우리 태안이라도 다녀올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녀가 웃고 있었고 식사도 같이 하자며 깍듯하게 굴었죠. 저는 잠시 흔들렸어요. 이 여자가 정말 민우를 그리워하긴 하나? 그런 착각이었죠. 우리는 둘이 태안으로 향했어요. 태안에 도착했을 땐 오랜만에 여행 나온 기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민우와 어릴 적 태안에 있는 바다에 왔던 기억도 떠올랐고요. 렌터카를 타고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바람은 따뜻했고 바다는 반짝였어요. 그녀는 카페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민박집도 예쁘게 예약해줬죠. 하루 이틀은 그렇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방이 조용했어요. 세희가 없었죠. 화장실도 거실도 마당도 어디에도 없었어요. 전화도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히지 않았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박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는 아침 일찍 짐을 들고 나갔대요. 서울 올라간다고 택시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민박 주인이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핸드백만 들고 나온 상태였어요. 지갑도 그녀가 들고 있었고 휴대폰 충전기도 없었죠. 공항까지 가는 버스표 살 돈도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계좌이체 얘기를 꺼내자니 부끄럽고 눈물만 났어요. 저는 정류장에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방도 신분증도 없이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배고픔보다 외로움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저는 그녀의 계략에 또 당한 거였어요. 그녀가 저를 데리고 태안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 절 버려두고 서울 집에서 제 짐을 치우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내가 돌아가면 내 방도 내 자리도 없겠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존엄마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근처 경찰서에 도움을 청해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늦은 밤 서울에 도착했을 땐 피곤하다 못해 정신이 멍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인터폰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현관에는 제 신발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바로 그녀였어요. 어머니, 늦게 오셨네요.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이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벙쪄서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아, 몰랐어요. 진명의 저로 바뀌었고요. 민우의 유언장에 따라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만 살 거예요. 어머니는 끝났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힘없이 주저앉아 울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염없이 떨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세희야. 이제 진짜 전쟁이야. 너한테 내 아들을 빼앗기고 내 삶을 짓밟았어. 하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를 무너뜨릴 거야. 문 앞에서 쫓겨난 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비닐 우산 하나 없이 빗속을 걷다가 몸이 덜덜 떨렸죠. 길거리엔 수많은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저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사촌 김정숙의 집으로 갔어요. 정숙이는 예전부터 저랑 가까운 사이였고 나이는 63. 남편과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성격은 조용하고 남 얘기엔 간섭하지 않는 편이었죠. 이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정숙이가 놀라서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죠. 그냥 잠깐 집 정리할 게 있어서 며칠만 좀 신세질게. 제가 말했어요. 정숙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고마웠어요. 저는 제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수치스러웠거든요.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 아들 유언장을 조작해 모든 걸 빼앗겼다는 말. 그건 제 입으로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정리될 때까지만 있을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기의 집은 옛날 단독주택이었고 작고 아담했어요.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주며 정수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모, 사람 이름 몰라요. 천천히 쉬면서 생각해요. 정수기가 말했어요. 저는 웃었지만 속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좁은 방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집은 이제 며느리 혼자 차지하고 있어요. 아들과 함께 꾸민 거실, 제가 직접 꾸민 마당 이젠 남의 것이 되어버렸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SNS에서 며느리의 사진을 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 웃고 있는 사진. 배경은 분명히 제가 살던 거실이었어요. 와인 파티는 역시 조명이 생명.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낳은 아들을 묻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이 여자는 집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저 집이 네 거라고? 아니야. 그건 민우의 집이고 내 집이었어. 너처럼 가짜 유언장 들이민 사람한테 줄 수 없어. 저는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았어요. 정숙이 몰래 공공도서관에 가서 유언장 관련 법률책을 찾아봤어요. 조용히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정숙이에게도. 이모, 민우 며느리는 요즘 연락 없어요? 정숙이가 물었을 때도 바빠서 못하는가 봐. 라고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가끔 시장에 가서 김치를 담가 팔기도 했어요. 작은 수입이지만 누구한테도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무너진 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이니까요. 그녀는 지금 그 집에서 샹들리에 아래서 혼자 살아가요. 거실엔 명품 가방이 널려 있고 냉장고엔 고급 와인이 가득하죠. 매일 SNS에 올리는 럭셔리한 싱글 라이프 사진들. 그 속엔 죄책감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더 미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우의 묘지를 찾아갔어요. 산 중턱, 소나무가 많은 언덕 위에 자리한 민우의 묘.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민우야, 너가 떠난 뒤에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너가 남긴 집에서 엄마가 쫓겨났어. 세희가 엄마를 버렸어. 제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괜찮아. 엄마, 꼭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가 남긴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 집, 엄마가 다시 찾아올 거야. 바람이 불었어요.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하늘은 잿빛이었죠. 저는 손을 모아 묘비를 어루만졌어요. 그 위엔 여전히 민우의 환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마치 말하는 듯 했어요. 엄마, 나 믿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마음속에 단단한 벽 하나가 세워졌어요. 이제부터는 복수예요.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서울 초겨울 찬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머무는 사촌 정숙의 집 마당에 은행잎이 쌓여 있었고 저는 매일 새벽처럼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죠. 목적지는 늘 같았어요. 시청 근처 작은 카페. 그곳에서 저는 윤재석과 만났어요. 민우의 회사 후배였던 그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제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죠. 그는 민우가 생전에 사용했던 메일, 인맥, 사내 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윤재석이 노트북 화면을 내밀며 말했어요. 이건 민우가 유언장을 맡긴다고 했던 법무법인 이름이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법무법인은 아예 3년 전에 폐업했어요. 재석 씨가 말했어요. 저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럼 민우가 작성했다는 그 유언장은 그곳에서 발급됐다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도장도 지금 시점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윤재석이 말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드디어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석은 유언장의 출력 일자와 전자서명 로그 기록까지 하나씩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의 집요함은 거의 형사 같았죠. 그녀가 이걸 위조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재석 씨가 말했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석아 정말 고마워. 민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한편 그 시각 세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서울 성수동 고급 주상복합 건물 25층 펜트하우스. 그곳에서 세희는 샴페인을 손에 들고 웃고 있었어요. 정말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긴 거의 호텔 수준인데요. 그녀의 손님이 놀라며 말했죠.
민우가 남긴 선물이라 생각하고 즐기기로 했어요. 이젠 불쌍한 며느리 역할 안 해도 되잖아요. 세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점점 더 사교계 인맥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재단 이사들과 와인 모임을 하고 병원 VIP룸 기부자로 이름을 올리며 후원자 칭호도 얻게 되었죠. 한 금융업계 임원과는 사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며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희 씨는 말도 예쁘게 하고 감각도 있어요. 우리 파티에도 꼭 와주세요. 요즘 세희 씨 얘기 많이 나와요. 남자가 말했죠. 며느리 세희는 이제 돈만 가진 과부가 아니었어요. 돈과 이미지를 통해 사람을 사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죠. 그녀는 가끔 민우의 이야기를 꺼내며 동정을 유도했고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단 하나의 감정도 없었죠. 한편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움직였어요. 윤재석과 함께 법률 자문을 받을 로펌을 조용히 탐색했고 사설 문서 감정 전문가와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유 원장 인쇄 날짜가 문서 메타데이터랑 안 맞습니다. 이건 위조일 가능성이 커요. 문서 감정 전문가가 말했어요. 그럼 이걸로 법정에 세울 수 있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직은 부족해요. 더 확실한 디지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말했어요. 저는 참았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당장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는 복수는 그 순간만 통쾌하고 조용한 복수는 평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었어요. 하루는 민우의 묘지에서 울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모 저 왔어요. 정숙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죠. 또 괜히 울고 있었네. 이모, 뭐든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나는 이모 편이에요. 정숙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었어요. 정수가 넌 모르겠지. 나 지금 전쟁 중이야. 저는 무덤 앞에서 속삭였어요. 민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곧 너의 진실을 세상에 꺼내줄게. 겨울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던 어느 날, 윤재석이 조심스럽게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혹시 민우 선배 노트북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재석이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건 아마 집 서재 책상 위에 있었을 거야. 그날도 민우가 거기 앉아서 무언가 쓰고 있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재석은 한숨을 쉬었죠. 그 노트북 안에 선배가 생전 기록해둔 중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유 원장 초안도 그 안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재석이 말했어요. 저는 다시금 며느리 세희가 있는 그 집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그녀가 모든 걸 잠궈버렸지만 민우의 유품까지 자신의 것처럼 꿰차고 있었죠. 며칠 뒤 윤재석은 무겁게 걸어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님 찾았어요. 민우 선배가 쓰던 노트북 회사 백업 서버에 자동 동기화돼 있었어요. 재석이 말했어요. 정말? 제가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고 그 안엔 유 원장 초안이라는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보자 그 안에는 모든 재산을 어머니 정영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죠. 날짜는 6개월 전. 세희가 주장한 유 원장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녀가 제출한 유 원장은 분명 이걸 덮으려고 만들어진 가짜예요. 윤재석이 확신하며 말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지금은 눈물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였어요. 재석아, 이 파일 꼭 살려놔. 이게 민우의 목소리야.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드디어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 그 시각 서울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의 한 프라이빗 룸에선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세희는 우아하게 머리를 틀어 올리고 검은 실크 블라우스에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그 앞엔 정용태 50대 초반의 유력 중견기업 대표가 앉아 있었죠. 세희 씨는 정말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저 요즘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려서요. 세희가 연약한 척 말했어요. 그래도 인연이라는 건 몰라요. 저도 세희 씨 곁에 머물고 싶네요. 정용태가 눈빛을 보내며 말했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그 자리엔 기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재계 소식란엔 이런 헤드라인이 올라왔어요. 정용태 대표 미망인 김세희 씨와 열애설, 조만간 공식 발표? 그 뉴스에 사람들은 축하를 보냈고 세희는 자신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고급차를 몰고 다녔고 보석 전시회에 VIP 자격으로 초대됐으며 자선행사 기부자 명단엔 그녀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자신이 점점 진흙 위에 지은 탑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민우의 묘를 다시 찾았어요. 찬 바람이 뺨을 때리는데도 저는 묘비 앞에 앉았죠. 민우야, 너 거기서 보고 있지? 엄마,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너가 남긴 집, 너가 지켜주려 했던 엄마 이제는 엄마가 지켜낼게.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아니라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세희야, 너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줄 알겠지만 네 발밑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야. 엄마가 아주 조용히 네 발목을 잡을 거니까. 요즘 들어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윤재석과 제가 수집한 유언장 위조 증거는 법적으로 충분했고 이제 법원에 정식 제출만 남아 있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준비해왔던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어쩐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낯선 기운이 등 뒤에서 스멀스멀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윤재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석아, 뭔가 불안하다. 세희가 혹시 뭔가 눈치챈 거 아닐까? 재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저희가 우위에 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재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몰랐죠. 세희라는 여자는 법이 닿기 전에 사람부터 없애는 걸 택할 수 있는 여자라는 걸요. 그 무렵 세희는 정용태 대표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호화 요트 위에서 진행된 결혼식. 초대한 하객은 20명도 안 되는 비공개 결혼식이었고 사진 한 장 없이 치러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혼 후 그녀는 정용태에게 조금씩 말을 흘렸어요. 용태 씨,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재산을 노리고 날 괴롭히려고 해요. 세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든 말만 해. 세희 당신을 건드리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정용태가 말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가 사촌 집에 숨어 살고 있어요. 그 집만 없어지면 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용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저는 새벽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깼어요.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타닥타닥 불길 소리. 문 밖을 내다본 순간 사촌 정숙의 집 부엌에서 불꽃이 일고 있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제가 소리쳤어요. 급히 정숙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짙은 연기 속에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숙아, 문 열어. 정숙아. 제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창문을 깨고 간신히 밖으로 뛰쳐나왔죠. 이웃들이 소방차를 불렀고 30분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이미 집은 반쯤 타버렸고 정숙은 그 안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병원 응급실, 시신 확인실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정수가 미안해. 나 때문에 너가.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저는 울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듯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경찰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며 수사를 종결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불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분명히 세희야. 이제 네가 선을 넘는구나. 이제부터는 복수가 아니라 전쟁이야. 그날 밤 저는 윤재석에게 말했어요. 재석 씨, 지금부터 절대 주저하지 마라. 유언장 소송 바로 들어가자. 이젠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숙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정수가 꼭 갚을게. 너 대신 꼭 갚고 말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안에 피어난 분노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망설일 필요 없어. 정식으로 시작하자, 재석아. 저는 윤재석 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촌 정숙의 죽음 이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집도 돈도 아니었어요. 민우가 남긴 진실이었고 정숙이 대신 불 속에 사라진 제 의지였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아침 변호사와 최종 협의했습니다. 유언장 위조 혐의와 재산 반환 소송 동시에 들어갑니다. 윤재석이 말했어요. 며칠 후 소송장이 접수됐고 우리는 정식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절차에 돌입했어요. 이제 모든 게 공식 기록이 되었죠. 며칠 뒤 그녀에게 법원 출석 명령서가 도착했어요. 그 시각 강남에 위치한 고급 타운하우스 거실. 세희는 실크 로브를 입고 있었고 법원 봉투를 들고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재판 출석 명령. 그녀는 손에 들린 서류를 쥐어뜯듯 읽었죠. 옆에 있던 남편 정용태 대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세희야? 그녀는 일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여자예요. 그 늙은 여우가 또 살아있다고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이제는 법까지 들고 나왔네. 아주 끝장을 보자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어요. 그간 돈으로, 인맥으로, 거짓으로 다 덮을 수 있었지만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어요. 며칠 뒤 그녀는 정용태를 다시 불렀어요. 용태 씨, 나 무서워. 세희가 힘없이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막아줄게. 정용태가 말했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해요. 이번엔 진짜로요. 확실하게. 그녀는 정용태에게 모종의 문서를 건넸어요. 그리고 귓가에 낮게 속삭였죠. 이번엔 사고처럼 보여야 해요. 절대 의심받지 않게. 정용태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어요. 그 시각 저는 재석 씨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아마도 적극적으로 반박할 거예요. 거짓 증인도 세울 수 있고 증거를 훼손하려 할 수도 있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어머님도 혼자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어요. 내가 누구를 키운 사람인데. 이 정도로 무너질 줄 알았다면 민우가 엄마라고 안 불렀지.
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어요. 그 여자가 다시 덤빌 것이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밤,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창밖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상한 찝찝함에 불이 켜진 베란다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재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지금 집에 혼자세요? 조심하세요. 방금 전 제가 추적하던 정용태 측 사람과 세희가 접촉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뭔가 또 꾸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윤재석이 말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커튼을 바짝 쳐내리고 문을 잠갔어요. 이 여자가 또 사람을 시켜서 날 없애려는 거구나. 진짜로 끝장을 보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예전의 순진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손에 꼭 쥔 서류를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어요. 세희야, 이번엔 내가 널 끝내줄게. 그날 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바라봤어요. 검정 외투를 입은 남자와 차가운 눈빛의 여자. 며느리 세희와 정용태였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문을 열며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세희는 뻔뻔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정용태는 무겁게 뒤따랐죠. 허름하고 작은 집 형광등 아래. 세희는 팔짱을 끼고 절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소송, 유언장, 이제 다 무의미해요. 어차피 판사들도 세상도 다 돈 있는 쪽 편이에요. 그 시간에 그냥 조용히 사세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는 보내드릴게요. 세희가 조용히 협박하듯 말했어요. 혹시라도 계속 들쑤시고 다니면 이번엔 진짜로 당신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요. 김정숙처럼. 정용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볼래? 제가 아주 평온하게 말했어요. 세희는 실소를 터뜨렸죠. 어머니, 아직도 자기가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드라마 아니고요. 순간 거실 안천장 구석에서 딸깍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웃었어요. 그 말 정말 좋아. 드라마 아니고 현실. 맞아, 현실에서 당신들 얼굴 이제 모두가 보게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때 거실 텔레비전 화면이 번쩍 켜졌어요. 화면엔 며느리 세희와 정용태가 방금 한 말들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동시에 천장 한쪽 구석에 달린 작은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고 있었죠. 뭐야 이게? 세희가 당황하며 외쳤어요. 지금 이게 방송되고 있어. 정용태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천천히 리모컨을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은 바뀌었고 전국 뉴스 채널 생중계 창으로 전환됐어요. 지금 당신들 목소리와 얼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어. 나는 늙었지만 당신들보다 머리는 빠르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세희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어요. 이 미친. 당신이 대체 뭘 한 거야? 세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한 건 아주 단순해.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제가 말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윤재석이 그 뒤에서 서 있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에서 불법 협박, 위협, 명예훼손, 증거 조작 시도 모두 기록됐습니다. 세희 씨, 정용태 씨,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경찰이 말했어요. 세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세희가 중얼였어요. 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법정에서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당신들 손으로 갚게 만들 거야.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정용태는 눈을 감은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세희는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고 정용태는 말없이 바닥을 응시했죠. 뭐 하세요? 저 사람들 당장 연행하세요. 윤재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자 경찰관 한 명이 수갑을 꺼내려 했고 그 순간이었어요. 세희가 갑자기 소파 위에 놓인 리모컨을 쥐더니 그걸 경찰의 얼굴에 던졌어요. 잡지 마. 세희가 소리쳤어요. 순간 정용태도 당황한 얼굴로 움직였어요. 세희는 발 빠르게 현관문 쪽으로 몸을 날렸고 정용태는 따라 뛰쳐나갔죠. 잡아. 도망친다. 경찰이 외쳤어요. 저와 윤재석, 경찰이 골목길을 쫓아 뛰었지만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갔고 정용태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세희야, 미쳤어?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정용태가 물었어요. 나 죽어도 안 잡힐 거야. 절대. 내가 다 가졌는데 무너질 수 없어. 세희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저는 골목을 뛰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재석아. 놓쳤다. 제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도주 경로 파악해서 반드시 다시 잡겠습니다. 경찰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이튿날 아침 뉴스 속보가 전국에 타전됐어요. 속보. 유원장 위조 혐의 김세희 씨, 정용태 대표. 경찰 체포 직전 도주. 공개 수배 조치. 전국민 제보를 요청드리며 은신처 확인 시 즉시 112로 신고 바랍니다. 뉴스 화면엔 그녀의 뻔뻔했던 웃는 얼굴과 도주 당시 찍힌 흐릿한 CCTV 장면이 번갈아 재생됐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민우야, 저 여자는 꼭 잡힐 거야.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아. 제가 속삭였어요. 며칠 후 저는 윤재석과 함께 경찰청 수사본부를 방문했어요. 경찰은 전국 단위로 추적에 나섰고 공항, 항만, 여관 등 모든 출입 기록이 확인되고 있었죠. 하지만 세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정용태 역시 감감무소식이었고 뉴스에선 두 사람을 사기범 커플, 부유한 도망자로 연일 다뤘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10일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늦은 밤 경찰서에 정용태가 자수한 거예요. 뉴스에서 정용태 대표가 말했어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더 큰 죄값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텅 빈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재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정용태 자수했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왜 갑자기?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더는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곧 버림받을 거라는 불안이 컸다고요. 윤재석이 말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앞날이 두려워서 무너진 거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세희는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의 사진을 꺼내 들고 말했어요. 민우야, 한 놈은 잡았어. 하지만 진짜 괴물은 아직 숨어 있어. 엄마, 끝까지 간다. 너가 남긴 마지막 진실, 엄마가 꼭 되찾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창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하얀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남자 정용태. 며칠 전 스스로 자수한 그는 이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초췌한 얼굴로 진술서를 넘기고 있었어요. 다 말하겠습니다. 모두 김세희가 지시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검사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옆에서 기록하던 경찰은 숨을 죽였죠. 그가 꺼내든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김세희는 남편의 사망 직후 정영자 여사 몰래 민우 씨의 유언장을 조작했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없던 일로 만들고 법무법인 이름까지 허위로 꾸몄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전 재산이 그녀 앞으로 넘어간 거군요. 정용태는 고개를 떨궜어요. 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를 이용했습니다. 사업 투자 명목으로 접근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필요했던 거죠. 정숙 씨의 사망건에 대해서도 진술해 주십시오. 검사가 물었어요. 그 말에 정용태는 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날 김정숙 씨의 집에 불을 지르자고 한 건 김세희였습니다. 그 집에 정영자 여사가 있으니 그저 사고처럼 정리되면 다 끝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침묵. 조사실은 고요했고 모든 이가 말문을 잃었어요. 저는 결국 죗값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용태가 덧붙였어요. 수사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사실 문이 닫히며 기록은 끝이 났어요. 그 무렵 경찰은 며느리 세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국 수배망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공항, 항만, 고속도로 CCTV, 렌터카 정보까지 총동원됐죠. 그리고 마침내 강원도 양양의 한 폐가 근처 낡은 모텔에서 며느리 세희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경찰은 급히 출동했고 모텔 방 안에서 한 여자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책상 위엔 약통과 휴대폰, 그리고 남겨진 종이 쪽지 하나. 나는 끝까지 쫓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다 나 혼자였어요. 그 여자는 며느리 김세희였어요. 수사는 곧 종결되었고 정식 부검 결과도 자살로 판명되었어요. 경찰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저에게 알렸어요. 그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선 순간 경위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어요. 정영자 여사님, 김세희 씨가 강원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 말투, 마지막으로 제게 내뱉은 비웃음까지 떠올랐어요. 잠시 뒤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끝냈다고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합니까? 네. 지문, 유전자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가슴이 서늘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고. 이건 끝이 아니야. 누군가는 살아야 하고 누군가는 지고 가야 하니까. 저는 민우의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어요. 민우야, 그 여자가 끝이 났대. 하지만 엄마는 이게 끝이 아니야. 진실은 밝혀졌지만 마음은 아직 멍해.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그 구름 너머 언제부턴가 무너져버린 제 삶의 조각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미안해. 너를 못 지켰지만 그래도 이젠 그 지옥 같은 밤은 끝났어.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저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검정색 코트를 입은 채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 김세희 사망으로 인한 형사소송 종결. 민사소송 재산 환수에 관하여는 원고 정영자에게 모든 권리를 반환한다. 판사의 선고가 끝났을 때 법정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돌아왔어요. 민우가 남기고 간 전 재산, 제가 평생 손때 묻혀 지켜온 집,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옳았다는 진실이요. 그 자리엔 윤재석도 함께 있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우리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죠. 어머님, 해냈어요. 이제 진짜로 다 끝났어요. 윤재석이 말했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재석아.
너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이후 저는 아들 민우의 집, 이젠 다시 제 집이 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던 집은 그동안 먼지만 켜켜이 쌓여 있었죠. 거실 한가운데 민우, 새해,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옛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민우의 단독 사진을 새로 걸었죠. 정직한 웃음, 따뜻한 눈빛. 제 아들은 끝까지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사촌 김정숙의 묘를 찾았어요. 언제나처럼 들꽃을 들고 바람이 조금 부는 오후였죠. 정수가, 우리 이제 좀 웃어도 될까? 너한테 미안한 마음은 평생 안고 살게. 하지만 적어도 너 덕분에.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어.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고 그녀의 묘비 옆에 놓인 흰 국화가 흔들렸어요.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오래도록 서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민우의 묘를 찾았어요. 민우야, 이제 너가 원했던 모습으로 모든 게 돌아왔어. 엄마는 너 목소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어. 힘들고 아팠지만 그래도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끝냈다.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쓸어내렸어요. 이젠 엄마도 너 없이 사는 법을 배워야겠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제 집 거실에 앉았어요. 텅 빈 식탁 위에 따뜻한 국 하나를 올리고 하얀 밥 한 그릇을 놓았어요. 민우야, 오늘은 너랑 같이 먹는 기분이야. 불이 꺼진 거실, 창밖에선 가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 숟갈 밥을 떠먹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그리움과 고요함, 그리고 한 조각의 평화였어요. 어쩌면 인생은 모든 걸 되돌려봤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걸 잃고도 끝까지 지켜낸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승자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남겨진 날들을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 어떤 어둠이 와도 진실은 끝끝내 빛을 비춘다는 걸 저는 제 인생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였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나를 억울하다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정도면 된 거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결국 돌아옵니다. 아무리 더디게 와도 결국엔 반드시 오니까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